자, 시작해 볼까요? 일단 전체 일정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환이 그 12회, 8회, 8회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순환 때는 뭐 저기 최신 판례로 그때는 이제 하루에 두 타임씩 뭐 일정상 좀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뭐 8회, 2회, 1회 이렇게 요건 이제 최신 판례. 이때는 이제 오전 오후 연강이 될 거예요 아마 그 시간상.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삼순환 때,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8월 모의고사 있죠. 그러니까 8월 모의고사 끝나고 진도별 모의고사 시작하는데, 진모는 이제 9회, 5회, 5회 이렇게 이제 진모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모의고사 끝나고 이제 바로 시작할 텐데, 그러니까 8월 모의고사하고 10월 모의고사 때는 이제 학원 수업이 없으니까, 그 다음 마무리, 그러니까 신모 끝나고 이제 8회, 5회, 5회. 요게 이제 뭐 마무리 시행 정리죠. 그러니까 요때 이제 8모가 있을 거고, 8월 모의고사. 그 다음 요때 이제 10월 모의고사 있을 거고. 전체 이 정도 일정이 될 거예요. 그럼 전체 보면 한 그 민사법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기록형은 빼고요. 그러니까 기록형은 저 토요일 날 하니까 기록형은 그때 따로 말씀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월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내년 1월 변시까지 민사법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원 강의 진행이 이제 요거예요. 그러면 총 76회 정도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진모를 빼면 이제 65회죠. 진모 때는 시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 65회인데, 그러면 이제 오늘 이따가 2시부터, 아니, 저 점심 드시고 뭐 시험을 보실 텐데, 시험은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매년 저도 수험생이었고 했지만, 이게 뭐 그동안 공백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당장 이제 뭐 한 몇 달 놀았고 이제 공부 시작하는데, 뭐 당장 시험을 어떻게 보냐.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일순환 때는 책 정리 좀 하고 뭐 다시 강의 좀 듣다가 나중에 진모 때 좀 시험 보겠다는데, 뭐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뭐 진모 때가 된다고 저절로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업이 1시 좀 뭐 1시 언저리에서 끝날 테니까 점심 드시고, 되도록이면 뭐 요즘 CBT니까 뭐 집에서 쓰시거나 뭐 그런데 그냥 딱 정해가지고 여기 학원에서 그냥 시험을 보세요. 2시간, 저 1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그 총 65회 시험을 볼 텐데, 이제 최판 때는 시험이 없으니까 그 매일 그 뭐야 저기 총 이제 1시간 기준이니까 100점이잖아요. 100점. 그럼 실제 변시도 보면 한 6문제 내지 7문제 정도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냈으니까, 그러면 한 6문제 정도 쟁점이면 이게 총 이제 상법까지 치면 한 400개 정도 쟁점이 돼요. 400개. 중복되지 않는 걸로. 그 400개 정도 쟁점을 제가 이제 추려가지고, 뭐 78회도 뭐 진모 때는 뭐 78도 두고 하간 그런 식으로 400개 정도 쟁점이 민사법의 상법까지 되면 여기서 대부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느냐 못하느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거니까 우리가 뭐 가끔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뭐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뭐 법전형 문제 그거 다 정리도 못했는데 왜 학원 가서 지문 문제를 듣느냐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데, 그걸 혼자 정리 못하니까 학원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법전형 문제 중에서 또는 뭐 이제 다른 이제 비슷한 직렬들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미소 같은 거 뭐 다른 변리사 시험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보면 나중에 그 시험 보고 나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우연히 이게 뭐 몇 년 전에 변리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뭐 그렇게 하시는데, 그걸 수험생 입장에서 다 체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돈 내고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제 제가 드리는 자료만 해도,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매일 이제 1시간씩 시험을 볼 텐데 6문제, 7문제 정도 되면 한 400개 정도 쟁점이니까 여기서 웬만한 건 다 걸려요. 그리고 이걸 벗어나는 건 어떤 사람도 대비를 못 하기 때문에 그건 당락을 좌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고득점에서 난 1000점을 넘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합격을 하는 건 여기 있는 정도면 충분한 게 아니라 이것도 다 정리를 못 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자료에서 뭐 한 6, 70%만 소화하고 들어가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못 따라와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각 순환별로 지금 전체 1년 커리어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가끔씩 보면 이제 일순환 때 진도가 밀리니까 이제 최판 같은 거는 뭐 또 특히 또 종합반들은 뭐 동영상도 열어드리고 하니까 매년 꼭 보면 이제 최판할 때쯤 오셔가지고 내가 일순환 진도가 밀렸으니까 최신 판례는 나중에 동영상을 듣고 요때 저 복습을 하겠다. 팔모 보러 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보면 그런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해서 그런 분들이 꼭 신모대에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직 최판 다 못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럼 별표 친 것만 보면 안 되냐. 그러니까 매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매년
이제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학원 진도를 꾸준히 따라오면서 이제 진도는 밀리게 돼 있잖아요. 진도는 그러니까 진도는 밀리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강의 계획서 뒤에 표에 있는 거는 그 시험 진도예요. 그 시험 진도, 강의 진도는 그건 좀 다를 거고, 그 강의 계획서에 그 진도가 있잖아요. 그건 그 시험 진도니까 시험 거기에 맞춰서 보실 거고, 강의는 이제 지금 일순환 때 보면 지금 우리가 일순환 때 해야 될 게 이제 그 사례는 이제 변모 5개년, 20년도부터 24년까지죠. 요건 이제 뭐 다 풀 거예요, 사례는.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올해 25년 거는 이제 11월쯤에 별도로 특강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변모 한 6개년 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따로 뭐 변시 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떤 그러니까 변시 기출 지금까지 14년도까지 14회 변시 기출이 있는데 사례를 기준하면 그럼 그 중에서 나왔던 쟁점이 다시 나올 확률은 몇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제가 다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이렇게 기존에 기출되는 것 중에 다시 기출된 게 이제 상법에서 보면 상법 어원법 17조 인정면 작년에 나왔는데 그대로 나왔잖아요. 다시 2년 연속으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제가 진도를 보고서 냈어요. 그 이제 나름대로 저도 이제 직업이 강사니까 뭐 나름대로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니까 뭐 작년에 냈던 것들 중에서 또 나오거나 뭐 그런 것들도 뭐 이유가 있어서 제가 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쟁점들을 다 정리하시면 충분하고 따로 뭐 하실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 따라가기도 바쁜 시간이니까 따로 변시 기출 봐야 되지 않나요? 그건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 중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왔던 쟁점이 비슷하게 나오거나 올해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대로 상법 어원법 17조는 2년 연속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 영업 비밀이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하여간 하는 대로 하면은 그 변시 기출 따로 안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변시 기출 14년 동안 나왔던 기출 중에 내년에 나올 문제는 2문제도 안 돼요. 총 이제 사례 문제가 21문제인데 사례 문제가 상법까지 뭐 한 20문제, 21문제 정도 문항 자체가 근데 기존에 14회 동안 기출됐던 쟁점들 중에 다시 나올 확률은 2문제, 3문제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맞추자고 이걸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것들은 제가 해드린다고요. 그러니까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여기 안에 다 들어가니까 그걸 이제 충분히 보시면 되는 거고 그걸 벗어나는 건 어차피 당락을 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러니까 물론 저도 수험생이었으니까 불안한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일단 수업 시간에 제 드리는 자료, 이제 전체 4조나까지 기준해서 그 자료만 보셔도 뭐 충분한 게 아니라 그것도 다 못 보고 다 소화를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그걸 본인 것으로 흡수를 하고 가시면 충분해요. 합격하는데. 그러면 950점 맞는 데는 지장이 없단 말이죠. 전체 뭐 미상은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어차피 학원 다니면 학원에서 이제 주는 자료들만 정리해도 충분하니까 별도로 다른 걸 하실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단 사례는 변모 5개년. 그러니까 변모를 보는 이유는 변시 기출 아까 얘기했잖아요. 변시 기출은 나올 게 몇 개 안 된다고 여기에.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것들은 제가 여기 시험을 보시는 것 중에 집어넣었으니까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이 시험을 꼭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소화가 되고 그동안에 매년 보면 이제 기존의 사례 기출에서 다시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21문제 중에 끼케 한 2~3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떤 형식으로든 집어넣어서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커버가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옛날 건 둘째 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얘기한 대로 원법 17조 그대로 그건 연속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진문가 어딘데 냈어요. 제가 첫날 그 시험 보고 이제 그거 올렸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방식이든 집어넣으니까 그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고 드리는 자료만 열심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례는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5개년에다가 올해 거 어차피 11월쯤에 정리할 거니까 6개년씩이면 충분하고 왜냐면 변모를 보는 건 최근 판례들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실제 변시에 출제 안 됐던 최근 판례들도 변모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되는 거고 사례는. 그다음 빠진 쟁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뭐 매일 보는 이 문제에 다 커버가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례는 이제 일단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고 그다음 선택형은 일단 지금 그래서 매년 그 이제 선택형은 이제 한 권으로 다 집어넣은 거니까요. 그 선택형은 매년 보면은 이제 뭐 변시 기출로 제가 미리 뭐 2, 3월 달에 강의를 이제 찍었고 이제 강의를 했고 그다음 보통 요 자료도 뭐 제가 머릿말을 썼지만 뭐 급하게 만든 자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전에 그 법전협에서 이 모의 시험을 시작한 게 2011년도인가 그런데 그 전에는 법무부에서 이제 한 2번 정도 시험 본 적이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문제 유형 밝혀준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뭐 일기 때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모아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뭐 법무부 이렇게 돼 있는 자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 중에서 이제
뭐 좀 풀어봐야 되고 기존에 이제 변시 출제 안 됐고 뭐 이런 것들을 매년 이제 프린트로 제공했어요. 뭐 일일 테스트 이런 이름을 달아가지고 매년 이제 프린트로 제공하다가 근데 또 대부분 안 풀잖아요. 그러니까 프린트로 주면 또 뭐 이렇게 잊어버리고 해서 안 풀고 뭐 그렇게 하시길래 올해는 그냥 또 공교롭게 또 올해 또 선택형이 뭐 쉽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정식 책으로 내 가지고 요거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다 풀 거니까 뭐 다는 못 풀어도 하여간 중요한 문제들은 볼 거니까 그럼 선택형은 일단 강의 교재가 이제 전개년 중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양이 많으니까 보통 시중에 이제 책들이 보면 법정형 문제들 이거 선택형 같은 경우 뭐 최근 3개년, 5개년 이렇게 잘라서 내잖아요. 근데 그게 효용성이 없는 게 문제를 풀다 보면 뭐 아는 지문들 다 많잖아요. 대부분 뭐 그 한 뭐 예를 들어서 3개년 정도 문제를 보면 그중 뭐 예를 들어서 100문제다. 그럼 그 중에서 한번 한 5, 60개는 그러니까 지문 단위로 쳤을 때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형 전개년 중에서 이제 중요 문제 그러니까 중요 문제를 선별해서 최고로 낸 거고 이거는 이제 상포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 300문제 정도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민법은 지금 165문제인데 총 그래서 하루에 한 15문제 그 정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다 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예습하실 분들은 선택형 같은 경우 한 15문제 정도 그다음 뭐 사례는 한 10문제 정도 이렇게 진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뭐 복습 위주로 뭐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이럴 시간은 없을 테니까 이제 예습 안 했다는 전제하에 강의는 나갈 테니까요. 복습 위주로 좀 하시면 되겠고 그 선택형과 전개는 중요 문제 중에서 선별해서 지금 한 상법까지 지금 한 300문제 정도 될 텐데 그거 하고 그래서 일단 수업 들으실 때는 요거를 복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변시 기출도 중요하긴 하죠. 변시 기출. 그러니까 선택형은 사실 변시 기출이 중요한 게 어찌됐건 뭐 변시 기출 중에 중복돼서 다시 나오는 확률이 제일 많은 부분이 선택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선택형이 어려웠다고 해도 그러니까 어려웠다는 게 이제 뭐 해설에 나온 판례들을 보면 이제 기존에 나왔던 판례가 다시 나오는 확률이 제일 많은 부분이 선택형이잖아요. 근데 다만 그게 이제 예전에는 단순히 그 뭐 깊이로 따지면 예전에는 한 요 정도 수준에서 물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단계 더 들어서 물었기 때문에 문제가 올해 전체적으로 어려웠던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일단은 뭐 그 변시 기출부터 먼저 봐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니까 일단 요거를 복습을 하세요. 그럼 하루에 한 15문제 정도 뭐 그 정도 나올 텐데 요거를 복습하고 변시 기출도 중에서 이제 사례는 변시 기출 안 봐도 뭐 제가 여기다 다 포함시키니까 따로 안 보셔도 되는데 변시 기출은 나중에 정지문 특강을 따로 할 거예요. 정지문 특강. 그래서 종합반은 무료로 듣게 해드릴 테니까 정지문 특강에서 매년 이제 그 변시 기출 그대로 해가지고 정지문 만든 책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일수나 끝나고 그러니까 형사 공법 할 때 또 복습 좀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 좀 정해가지고 할 테니까 그때 이제 그 선택형 기출은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지문 특강도 이제 뭐 아직 올해 책은 아직 개정판을 못 내는데 그 뭐야 작년 책하고 몇 권 있으니까 그거 안 받으신 분들은 내일 저 무료로 드리게 할 테니까 그 정지문 교재하고 그다음 진도별 또 정지문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작년에 그다음에 마지막 사수나 때 했던 뭐 키워드 암기장 그 세 권은 무료로 드릴 테니까 그 내일 이제 그 공지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개강이라서 바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작년 책은 뭐 급하시면 그거 보시고 이제 무료로 드릴 테니까 그것도 나중에 정식 이제 올해 거 포함해서 이제 개정판 낸 다음에 하여간 뭐 특강을 할 테니까 변시 기출 선택형 그때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때 복습하시면서 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들으면 되고 어차피 선택형 중에 뭐 예전에 뭐 올해 이제 시험 보시면서 이제 준비하시면서 본 질문도 많을 테니까 그렇게 가고 기록형은 주말에 하니까 이제 기록형은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전체 1년 동안 일정이 건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반드시 출석을 하셔야 돼요. 출석. 그래서 보통 뭐 힘들고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데 일단 여러분들 수험생이잖아요, 수험생. 그러니까 수험생이니까 이제 열심히 출석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뭐 병에 걸리지 않는 한 출석을 꼭 하시고 제발 그 다음에 답안지를 꼭 제출하세요, 답안을.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공백도 있고 하니까 저도 뭐 저희 2차 시험 여러 번 보고 했지만 이게 답안 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시간씩 앉아서 이제 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 한 시간 동안 앉아서 고민하는 것도 그것도 공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험 볼 때 지금 한 4달 동안 공부도 안 하고 뭐 이런 공백 상태니까 뭐 10점, 뭐 100점 기준으로 해서 10점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문제를 자꾸 읽어보고 뭐 멍하니 한 시간 앉아있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한 다음에 답안지를 자꾸 내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안 내기 시작하면은 계속 안 낸다고 그죠. 그래서 뭐 보통 보면 이제 그 일순환 때 책 정리 좀 하다가 이제 진모 때부터 쓰겠다는데 그게 안 써져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그걸 해봐야 고민하고 자꾸 이제 문제를 봐봐야지
그게 써지고 그다음에 역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이제 내가 뭘 모르고 아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일반 이론만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은 큰 저기 그건 기본이 되는 거고 문제를 답안지를 꼭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꼭 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점 맞는 한이 있더라도 100점 중에 10점 맞는 한이 있고 뭐 다른 사람들 굉장히 잘 쓰는데 그런 거 신경 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뭐 평생 남하고 비교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저기 그 세운 다음에 그걸 달성하면 붙는 거고 안 되면 떨어지는 거지. 뭐 남들하고 남들이 뭐 보는지 뭐 해서 어느 학원의 합격률이 아니야 어느 학원 합격률이 90%는 뭐 할 거야. 내가 떨어지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걸 달성하면 충분히 붙는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1년 내내 하셔야 될 거는 출석을 꼭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답안지를 꼭 제출하시고 그 두 가지가 목표예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그것만 하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제발 좀 출석 빠지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한 대로 중간중간에 뭐 빠지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하루 이틀 뭐 힘들어서 빠지고 이런 거야 뭐 상관없지만 가끔씩 보면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있다가 이제 가끔씩 와서 질문하고 뭐 이런 분들이 저기 그냥 많이 붙어서 나가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뭐 잘 모르고 뭐 이런 분들이 붙는 거고 갑자기 막 이제 저 첨삭반 같은 경우도 보면 갑자기 안 나왔다가 뭐 한 일주일 비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또 의욕적으로 한 3일 답안지 쓰다가 또 갑자기 없어지고 이런 분들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이게 시험이 어려운 게 객관식처럼 그냥 뭐 객관식만 보는 시험이다. 그러면 이제 뭐 순발력을 가지고 확 이제 부응되는데 이게 이제 양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매일매일 이 뭐예요? 그 뭐 저기 종교인들이 그거 하듯이 이렇게 매일매일 쌓아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뭐 쉽진 않은 거죠. 사실 뭐 다 그게 되면 뭐 아무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하실 거는 출석해서 열심히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답안을 작성해서 답안지를 꼭 제출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지키면 나머지는 제가 드리는 자료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준은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장 강의를 제가 강의에서 썼지만 암기장 강의도 이제 3월 달에 이제 미리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과목 모두, 민소 상법 모두 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뭐 대부분 이제 그 시험이 안 되면 저도 그랬지만 내가 이제 기본기가 딸려서 시험이 안 되는 거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암기장도 좀 꼼꼼히 강의를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 열어드릴 테니까 특히 또 1순환 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 8월 모의고사 가서 저기 우리가 8모를 통과해야지만 시험이 붙고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불안하고 하니까 지금 다 모든 걸 완성시켜야 될 것처럼 이제 그 이제 뭐 불안감이 있으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처음에 복습하실 때 올해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그 한 세네 달 제대로 공부를 못 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지금 1순환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래서 암기장도 다음 순환에도 피하시면 계속 열어드리니까, 일단은 뭐 지금은 공부 습관을 좀 몸에 배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 오전에 한 1시 좀 넘어서 수업이 끝나면 점심 드시고, 2시부터 3시까지는 뭐 무조건 되도록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시고 답안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저녁 먹기 전까지 뭐 암기장 강의를 들으시든가 아니면 뭐 책을 먼저 보고 암기장 강의를 들으든가 하고 그 다음 저녁 때는 이제 오전에 했던 거 복습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저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뭐 어떤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다 나를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 저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아빠가 그 아이들한테 보여주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이 뒤돌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깜짝 놀랐죠.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저도 뭐 집에 가면 그냥 습관적으로 이거 보게 되면 이제 나도 모르게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핸드폰 보지 말아야지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잘.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생각한 게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올라갈 때 그 차에다 핸드폰을 두고 가거든요. 그 차에다 핸드폰을 두고 이제 집에 가면은 안 볼 거 아니에요. 핸드폰이 차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지금은 막 이제 그 뭐 시험도 안 되고 저도 보면 시험 떨어지면 오만 가지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분석들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목표를 세우면 그게 달성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냥 학원에 다니고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1차 그 사업시험 공부할 때 1차 붙었을 때 저희 선배들 중에 그냥 학원 열심히 그래서 저희 때는 그 2차 따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2차 때 보통
하고 해서 이제 오순환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오순환 동안 답안지를 매일 내면은 무조건 붙는다 막 이런 얘기들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쉽진 않지만 하여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매일 시험 봐서 답안지를 꼭 내시고 그것만 좀 잘 지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뭐 이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러니까 오늘부터 무조건 답안지를 내세요. 답안지를 내시고 뭐 10점을 맞든 남들이 얼마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같은 시간 안에 시험을 보는데 뭐 남들은 막 잘 쓰고 뭐 그러면 잘 쓴 사람 뭐 보고 베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써서 뭐 10점을 맞더라도 자꾸 써서 내고 그다음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뭐 수학 문제 눈으로 풀면 안 된다는 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지 보면 다 이해가 되죠. 해설지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 시험장 가서 보면 안 나오잖아요, 점수가. 그러니까 매년 보면 자꾸 이제 답안지 보고 쓰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왜냐하면 뭐 또 안 내자니 뭐하고 또 내자니 그냥 뭐 부실해 보이고 하니까 아이 그 누가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니까 자꾸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써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봤는데 내가 막 채권자 취소권인 줄 알고 열심히 썼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채권자 취소가 아니라 대이다. 그러면 이제 뭔가 갭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보고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문제를 보면서 그런 연습들을 하셔야지 그냥 뭐 교과서만 읽으면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시험장가 막 당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큼 못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뭐 저기 680 이제 이 법전형 모의 시험은 실제 변시보다는 좀 난이도가 떨어지잖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아무래도 변시보다는 그 긴장감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0월 모의고사보다 실제 변시 시험 성적이 안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니까 계속 이제 매일매일 꾸준히 뭐 이제 뭐 몸이 아파가지고 저기 강의는 못 듣더라도 이제 강의는 나중에 동강으로 듣는 한이 있어도 시험 답안지를 꼭 내세요. 또 꼭 내셔가지고 뭐 그런 것도 좀 연습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주관식 시험 있는 시험에서는 답안지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이 붙지는 못해요. 그건 뭐 이제 영원한 진리니까 답안지를 계속 좀 내시고 그다음에 얘기한 대로 되도록이면 출석 뭐 빠지지 마셔서 꼭 좀 수업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들 민감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서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 남한테 피해 주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서로 좀 조심하셔가지고 하시고 그러니까 매년 보면 약간의 그런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여기 와서 그런 거예요. 그냥 조용히 다니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인연 어차피 합격하면 다 알게 돼요. 저 사람 학원 다닐 때 본 사람이랑 다 알게 돼요. 저희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야 뭐 연수원이 따로 있으니까 그랬지만 하여간 여기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지 마시고 그냥 원래 알던 사람이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자꾸 뭐 서로 피해주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매년 이제 그렇고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뭐 법무사 시험도 이제 작년부터 뭐 우연히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거기도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다 수험생들이 민감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는 하여간 뭐 한 1시간 정도 하고 한 15분 정도 쉴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뭐 말씀 안 드려도 이제 강의 쉬는 시간 한 15분이니까 15분 좀 제가 늦게 들어오면 돼도 여러분들이 늦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15분 정도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9시 반부터 해서 이제 한 3타임 정도 강의할 텐데 그러면은 오늘 이제 2시에 시험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오늘 시험 본 거 강평을 할 거예요. 강평. 이제 내일 첫 시간에는 이제 강평할 테니까 그 문제집도 안 갖고 오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강평이라는 게 이제 해설인 거죠. 시험 본 거. 이제 시험 본 거 해설할 거고, 그것도 한 6, 7문제 되니까 그것도 얼추 1시간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시간에는 이제 사례집 볼 거고, 그다음 셋째 시간에 이제 선택형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사례 문제는 한 뭐 8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 그다음 선택형 한 15문제 조금 미만으로 이제 풀 텐데, 근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제가 이게 선택형을 마지막 시간에 집어넣은 게 참 그건데 진모 때도 보면 선택형 할 때 또 꼭 짐 싸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형 그냥 뭐 힘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또 중간에 뭐 이상한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의 듣기도 힘들고 앉아 있어도 힘들고 그런데 아니 힘들어야지 공부가 되는 거지 세상에 싸고 맛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면 싼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여러분들이 힘들게 그렇다고 뭐 일부러 자학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공부를 힘들게 해야지 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년 보면 선택형 강의할 때 보면 꼭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모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선택형은 뭐 혼자 해야지. 근데 다른 강의는 모르겠는데 제 강의 스타일상 이제 선택형 하면서도 중요한 부분들은 사례나 기록에 나올 수 있는 것들 다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앉아서 이렇게 얘기해도 꼭 이제 짐 싸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건데 이제 뭐 안타깝지만 하여간 뭐
저 안 볼 때 살짝 가세요. 그럼 가실 분들은 하여간 그래서 선택형 할 때 진모 때도 매일 마침 그래서 이걸 중간에 집어넣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중간 그러면 아예 사례도 안 듣고 하실까봐 그래서 선택형 할 때 되도록이 아니라 이제 선택형 할 때도 더군다나 일순환 때 하는 이거는 뭐 문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례식으로 문제가 길잖아요. 긴 거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가 사례로도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이거 혼자 또 못 하잖아요. 혼자 못 하니까 지금 수업 들으실 때 열심히 들으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뭐 이거 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채판 같은 거 밀리기 시작하면 신무 때까지 다 못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매년 와가지고 내가 유일하게 한번 다시 뭐 그 선생님의 선입관을 깨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가셔가지고 이제 장렬히 전사하고 돌아와가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게 사람이 다 비슷하잖아요. 사람이 다 비슷하고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저도 뭐 수험생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학원을 와가지고 뭐 이제 그 본인을 자꾸 이제 그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형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들어갈 테니까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좀 보셔가지고. 뭐 예습하실 분들 예습하시고 이제 강의 자체는 예습 안 했다는 전제에 할 테니까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특히 시험을 보니까 이 시험이 자꾸 이제 사람 인상 신경을 쓰니까 이제 뭐 자꾸 예습을 하시려고 하는데 일단 시험 진도는 그러니까 강의는 그냥 뭐 저기 그 강의에서 진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나갈 거고 시험 진도는 요 그 강의에서 있는 진도에 맞춰서 출제를 할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뭐 예습하지 말고 와서 그냥 시험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 시험을 뭐 잘 봐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 실력 가지고 특히 민사 같은 경우는 막판에 뭘 몰아쳐가지고 할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니까 나중에 막판에 뭐 12월 이럴 때는 이제 단순한 뭐 암기 사항들 이런 것들 뭐 이제 뭐 헌재 결정 내 결론 같은 거 외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민사는 그냥 평상시 실력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지 뭐 막판에 뭘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실력 가지고 이제 시험장 가서 이제 시험 보는 거고 다만 뭐 최신 판례라든가 이런 거 헷갈리는 것들 좀 체크를 해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살려서 가야지 뭐 막 저기 뭐야 민사법을 막판에 뭐 한 달 남겨놓고 막 몰아치기 해가지고 뭐 될 정도면 그럼 뭐 누가 시험을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라 평상시 그냥 매일매일 쌓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강의는 이제 일순환 때는 그렇게 갈 거고 매 순환별로 시험을 보는데 뭐 물론 이제 중복 때는 문제는 없어요. 다 이제 뭐 저기 뭐야 뭐 새로 만들어 거거나 뭐 채집하려거나 뭐 그럴 테니까 그리고 나중에 마무리 때는 이제 전범위로 시험을 볼 거예요. 어차피 뭐 시험은 전범위로 나오니까 그래서 마무리 때는 이제 민법 민소는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마무리 때는 저기 뭐야 사례 시험 문제도 매일 1시간씩 보지만 하여간 채판 빼놓고 매일 시험 보니까 근데 마무리 때는 저기 그 민법 민소는 합쳐가지고 통합형 문제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법 뭐 따로 보고 우리 시험도 그렇잖아요. 1문, 2문, 3문 지금 요즘 스타일이 그냥 1문에 1번부터 한 6번까지는 뭐 민소 문제고 나머지 민법 문제고 이렇게 뭐 그런 형식대로 뭐 잡혀가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저기 저 마무리 때는 전범위로 시험 이제 민법 민소는 전범위로 가고 아니 통합형으로 해서 전범위로 가고 상법도 뭐 전범위긴 한데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순환별로 뭐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뭐 실수로 집어넣거나 이러면 뭐 보충 문제로 하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뭐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순환별로 모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오늘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설지에 그 뒤에 실전 답안 한 장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한 장짜리를 자꾸 외우시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꾸 외우면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걸 병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수험생이니까 이 암기하기가 귀찮잖아요. 귀찮으니까 자꾸 이제 미루는데 양이 많아가지고 뭐 그 뒤로 미루기 시작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하루에 막 영어 단어 뭐 몇 개씩 외우고 막 이랬잖아요. 목표 삼아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한 장짜리 실전 답안을 자꾸 이제 외우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1년 커리는 이렇게 진행이 될 테니까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교재 아니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쟁점들은 다저 해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좀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뭐 설명 안 드리는 게 쉬워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뭐 이해도가 다르니까 설명 안 드리는 것들 중에서 뭐 이해가 안 되면 뭐 중간중간에 내려오시는 거 하여간 해서 좀 하시고 그래서 꾸준히 이제 8개월 뭐 한 8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뭐 이제 1월 달까지 치면은 뭐 8개월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동안에 뭐 다시 하면 충분히 뭐 시험이라는 게 뭐 저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라는 게 뭐 한 1년 바짝 공부했다고 이렇게 쭉 이제 실력이 올라가면 다 공부하겠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실력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실력이 뭐 작년에도 뭐 850, 올해도 850, 그럼 지금 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 뭐 저도 이제 계속 뭐 공부를 했는데 도대체 뭐 성적은 안 오르고 뭐 그게 그거 같고 뭐 저기 작년에 모르는 거 올해 봐도 또 모르겠고 뭐 계속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난한 시간을 지내야지 이제 실력이 이제 확 오르는데 그럼 뭐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팍 오르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거 사람이 이상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지금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붙을 때까지 뭐 이 생각은 계속 이제 그게 이제 수험이 힘든 게 그거잖아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올해 50에 붙은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강연하다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안 되면 서로 안타깝잖아요. 서로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작년에 왔다가 작년 요맘때죠. 그러니까 작년 요맘때 이제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분들이 또 작년 CBT 첫 해였잖아요. 그래서 약간 객관식도 뭐 한 100, 뭐 10개 정도 맞고 그래서 충분히 될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첨삭반에서 제가 답안지를 많이 봤으니까 잘 쓰길래 당연히 될 줄 알았죠. 그리고 뭐 선택형도 뭐 110개씩 맞았으니까. 근데 안 됐어요. 그래서 뭐 뭐 물론 점수도 약간 모자랐지만. 그래갖고 이제 그 요맘때쯤 뭐 설명회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집에 가려고 이제 저 강남역 쪽 내려가는데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더라고. 뒤에서 이제 보니까. 근데 이 뒷모습을 보니까 약간 좀 과장해서 눈물이 확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을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수험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제 신림동 잘 안 가는 이유가 거기 가면은 안 좋은 기억이 많잖아요. 저도 거기서 많이 떨어져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그분 이렇게 뒷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분도 이제 지하철 타고 가려고 하는 강남역 이렇게 걸어가던데 그걸 딱 보고 있으니까는 그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근데 뭐 다행히 이제 올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오시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건 둘째치고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만들었는지 하여간 제 만든 분 알고 있는데 하여간 뭐 그분은 좀 그렇죠. 하여간 근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1년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을 뭐 미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올해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간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어서 책에서 읽었는데 사람의 관계는 이제 줄다리기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줄을 잡고 있는데 이 줄이 팽팽해야 되잖아요. 팽팽해야지 뭐 모두 자를 수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 거를 잡고 있고 제가 여기를 잡고 있는데 제가 손을 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손을 놓으면 제가 뒤로 넘어져서 이 대가리가 깨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손을 놓지 말고 열심히 꼭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8개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금방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뭐 그래서 뭐 작년에 막 그렇게 서로 한탄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봤었는데 금방 1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방 또 1년도 금방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잘 지켜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목표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도도 밀리게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강의엑스 같은데 진도표 같은 거 작성할 때 보면 이거 지키지도 못할 걸 내가 이걸 왜 작성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험 봐야 되니까 시험 진도야 뭐 거기 맞추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1년만 고생 같이 하면은 충분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넜잖아요. 뭐 이제 리트도 봐서 로스쿨도 가고.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가끔 보면 이제 법전을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뭐 가끔씩 상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갈까 말 건데 여러분들은 뭐 어차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판을 내고 이제 끝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무리 뭐 변호사들이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뭐 남들보다 낫잖아요. 우리가 어려우면 뭐 다른 사람 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인터넷 같은데 뭐 유튜브나 이런데 뭐 댓글 보면 변호사들 어렵다고 올려놓으면 뭐 그 댓글 중에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댓글이 이게 저 사람들이 지들만 돈 벌려고 우리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렇게 지들 어렵다고 한다고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댓글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뭐 그런 거니까 뭐가 됐든 뭐 변호사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 더 어렵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진행을 좀 해보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사례부터 나갈까요? 사례집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목차를 암기하셔야 돼요. 목차가 쟁점이잖아요. 그래서 목차 쟁점을 이제 암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해는 이제 우리가 암기 분량을 줄이려고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통으로 암기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뭐 그냥 그대로 암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목차들 같은 거 쟁점을 잡아 드릴 테니까 좀 그런 것들은 이제 자꾸 암기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암기를 안 하면
그냥 제로 베이스예요. 다음 볼 때도. 그러니까 결론 같은 거 자꾸 암기해서 이제 큰 목차들. 그래서 그 사례집 그 3페이지 보면 밑에 이제 목차도 따로 이제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 목차를 봐야 될 게 있고 뭐 안 봐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다음 이제 사례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독수를 올릴 때 그러니까 일순환 뭐 1회독 할 때 1시간 걸렸으면 2회독 할 때는 시간이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1회독 할 때도 1시간이고 2회독 할 때도 1시간.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안 봐야 될 부분들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페이지 문제를 보시면 거기도 지금 사례 문제에서 보면 앞에 첫 문단 같은 경우는 2회독 할 때 안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밑에다가 그림을 그리든가 아니면 압축해가지고 써놓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자 그래서 3페이지의 문제 1번 보세요. A는 갑으로부터 사업자금을 1억 원을 이자 뭐 등등으로 해서 빌리고 뭐 공제에 수수령했다. A가 만기가 도래해서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니까 대여금을 반하지 아니하면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뭐 A를 폭행해서 4조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치료받은 A는 치료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퇴원한 후 그래서 도주하여 거기만 밑줄 쳐보세요. 가족과도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례 문제에서 쟁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연락이 안 됐다. 그 밑줄 쳐주시고 그러자 갑은 A에 쳐 B하고 자녀를 B는 쳐고 근데 을이 이제 자녀인데 그 뭐야 만 18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나이가 나오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자구나 이게 쟁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민법에서 나이가 나오는 건 미성년자 말고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민소에서 이제 나오면 미성년자. 그다음에 이제 민소로 가면 소송 문역자가 중요한 쟁점인데 그 뭐 민소에서 같이 보실 거고. 그래서 자녀 을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뒤에 이해 뒤에 세 줄을 밑쳐 보세요. 갑과 을은 갑이 제시한 B와 B와 을이죠. B와 을은 갑이 제시한 B와 을은 21년 8월 1자 약정기한 A의 채무를 A와 함께 부담하겠다는 지극각서의 기명 날인하고 뭐 서명 날인 해줬다 이거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A와 함께 부담하겠다 일단 그런 표현을 썼고 그다음 그 아래 문단에 갑은 22년 8월 1일 성년이 된 을에 대해서 지극각서에 기해 가지고 1억 원 및 등등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소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각서상에 이제 이행 청구를 한 거잖아요. 근거는 각서상의 이행을 청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의 청구에 대해서 을은 각서 당시 자신이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각서에게는 합의를 취소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을이 이제 취소권을 주장한 거죠. 취소권. 그래서 취소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 세 줄도 밑줄 쳐놓고. 그럼 이제 나중에 문제 읽을 때는 첫 번째 문단 이런 건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밑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제 한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를 안 읽어도 되고. 그래서 시간을 줄여야죠. 그러니까 사례집으로 정리하신 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를 자꾸 읽으니까 마음도 급한데 문제도 또 읽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 줄여놔야죠. 그러니까 어떤 사례는 아예 문제를 안 봐도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보면 이제 문제 없이 그냥 뒤에 목차 2개만 봐도 되는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합의를 취소한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갑은 친권자 동의가 있다고 다퉜고, 그럼 친권자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친권자 동의 거기 밑줄 쳐보고, 그럼 을은 동의가 없었다. 서로 반박하니까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죠. 그 문제는 을의 취소 주장은 타당하느냐. 그럼 이제 사례든 기록형이든 민사법의 법률 관계에서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예요? 계약의 소멸을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대립되는 당사자가 A하고 B가 서로 대립되죠. 그러니까 한 명은 뭐예요? 계약의 유지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한 명은 계약의 소멸을 주장하고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들을 잘 보시면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계약을 유지시키려고 하고 한 명은 소멸시키려고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럼 이제 계약이 성립되는지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소멸 사유는 일단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되겠죠. 성립이 됐는지 여부. 그래서 성립이 됐다. 그건 뭐 청약과 승낙 이런 것들도 쟁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따른 뭐 계약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성립이 됐다. 그럼 이제 사후적으로 소멸 사유 소멸 사유 관련해서는 무효 사유, 그 다음에 취소 사유, 그 다음에 해제 사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찾는 거예요. 소멸시키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무효사유, 취소사유, 해제사유 이런 거 쭉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그럼 민총에서 뭐 무효사유 같은 경우 의사문역자 무효 아니에요. 그다음에 권리능력 없는 죽은 사람이 한 건 무효가 되고, 그다음에 비진이 통정 이런 거 무효잖아요. 그다음 103조, 104조 무효 그런 것들 사유가 되는 거죠. 그다음 취소는 차고 사기 강박 이런 게 취소가 되는 거고, 그다음 해제는 뭐 약정 해제, 법정 해제인데 그 세부적인 것들은 그 파트에서 보기로 하고, 그래서 일단 무효, 취소, 해제 사유를 찾는 건데 여기는 명확하게 취소 주장을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취소 사유를 찾는 건데
그러면 취소 사유와 관련해서는 뭐 차고 사기 강박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박했다 이런 말 없죠. 그냥 뭐 각서에 써달라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취소권과 관련해서는 만 18세니까 미성년자를 이유로 취소하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을은 취소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 갑은 이제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소 구조는 어떻게 돼요? 취소 구조는 취소권자가 취소 사유를 입증하잖아요. 취소 사유. 취소 사유를 입증하고, 그럼 상대방은 뭐예요? 취소권 배제 사유를 입증하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취소를 막으려고 하니까 취소권 배제 사유를 입증하죠. 취소권 배제 사유. 그러니까 이 구조잖아요. 이 구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B의 입장에서 계약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럼 이제 무효 취소 사유제를 쭉 스크린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취소를 주어졌고, 그다음 취소 사유도 이제 아니 취소도 이제 제한 능력, 즉 미성년 이유로 취소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그 당시 미성년자였다. 이거만 입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죠. 그 당시 미성년자였다. 이거야 뭐 저기 주민등록 초본 가지고 입증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취소권 배제 사유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예요? 그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는 미성년자니까 대표적으로 거기서 이제 뭐예요? 마지막 두 줄에 친권자 동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 너 동의 받았으니까 이제 뭐예요? 그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취소권 배제 사유는, 그러니까 동의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 갑이 입증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이제 간단하게 밑에다 메모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자꾸 이제 공부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걸 남이 줄여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막판에 뭐 저기 뭐 이상한 찌라시 같은 거 막 구하고 뭐 그런 거 돌아다니고 하던데 그건 의미 없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꾸 줄여서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놔야죠. 그래서 취소 사유는 아니 취소권자는 취소 사유, 상대방은 배제 사유. 그럼 여기서는 아예 그냥 소멸 사유 중에서 취소를 주어졌고, 그다음에 배제 사유 중에 친권자 동의 딱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난이도가 중하란 말이죠. 시험 문제 출제자들 볼 때는. 그러니까 문제 쟁점 다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뭐 지금 문제에 뭐 잔뜩 뭐 한 20줄 가까이 돼 있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사실관계를 보면 나중에 문제 안 읽어도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좀 줄여놔야 돼요, 평상시에. 그럼 해설 가서 4페이지 보시면, 자 4페이지에 뭐 쟁점의 정리는 그 여러분들 선택 문제예요. 무슨 쟁점 정리 안 써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로마자 2번, 3번, 4번 이건 뭐 그런 식으로만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이제 그 로마자 목차들이 쟁점이잖아요. 그런 것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 배점도 뭐 채점 기준표에 있는 거니까 지금 이게 몇 점짜리예요? 10점짜리인데 5.5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자 2번, 3번이 5.5점인데 그럼 객관식 두 문제잖아요. 객관식 두 문제 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당락은 뭐 주관식이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식은 뭐 거들 뿐인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보고 나면 객관식 바로 매겨보니까 이제 몇 개니까 하지만 이제 주관식이 사실 파괴력이 더 크죠. 이 목차 하나에 객관식 두 문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로마자 이번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의 동의권. 그래서 그런 목차들을 로마자 목차를 자꾸 기억하시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1회도 갈 때는 로마자 목차를 기억하고, 그다음 2회도 갈 때는 그 목차 안에 또 세부 목차가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기억하고 그 목차를 자꾸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 복습하실 때도 목차 자꾸 암기해서 사례 1번. 그래서 이제 뭐 집에 뭐 저기 뭐야 멀리 가시는 분들은 가면서 이제 오늘 했던 사례들 중에 쭉 이제 생각하면서 큰 로마자 목차들 좀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의 동의. 그 여기는 뭐 쟁점이 주었으니까. 그럼 이제 항상 법조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할 때는 법정대리의 동의 얻어야 된다. 그 가로 안에 민법 5조 1항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법전을 좀 찾아보시고, 가끔씩 법전 찾아볼 때가 있으니까 뭐 법전을 가지고 다니시든 아니면 뭐 핸드폰 가지고 보시든 그 뭐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판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판례를 모르면 이 문제는 뭐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판례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당시에 친권자가 동석을 했다. 그건 묵시적 동의. 그래서 동석하고 묵시적 동의. 거기 동그라미 쳐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다 외울 수는 없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채점하실 때 이렇게 뭐 쭉 옆으로 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쭉쭉 읽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만 들어가면 다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가 자꾸 눈에 띄게 써야죠.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어려서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외우지 않으면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그 비법률적 용어를 쓰니까 좀 채점자 눈에 안 띄고. 그래서 동석한 경우 묵시적 동의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갔죠. 그래서 엄마랑 같이 갔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는 일단 된다. 근데 아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자 3번에 가셔가지고 혼인 중에 친권자는 부부 공동 행사하죠. 그래서 조문도 다 체크하시고. 다만 예외적으로 친권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단독 행사가 가능한데, 자 법률상 친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물론 사실상, 그러니까 법률상하고 사실상 동감 써두시고, 물론 그 가로 안에 보시다시피 판례 아니고 통설이잖아요. 그래서 법률상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안포섭이잖아요. 네 번째 줄 아까 얘기한 대로 도주해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런 건 사실상 상태죠. 그럼 도주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해독 하거나 이럴 때 좀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해독보다. 그런 식으로 자꾸 줄여야죠. 그래서 각주로 내려가 보시면 각주 2번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엄마와 요거 가지고 내신 거잖아요. 엄마와 미성년자의 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등본을 첨부해서 도피 중이던 아빠 채무를 연대 지급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줬을 때 이거죠. 엄마가 의사표시에 법정 대인으로서 묵시적 동의다. 그럼 취소권 배제되는 거고. 그래서 관련해서 그 판례 자체도 중요한데요. 관련 판례는 우리가 채권을 양도할 때 관련 판례 자체도 중요하죠. 그래서 A가 B에 대한 채권이 있는데 이걸 C에게 채권 양도해요. 채권 양도를 하려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채권 양도 계약하는데 뭐예요? 채무자가 여기에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참석 또는 뭐 동석했다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그 자리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채권 양도하는 거. 그럼 당연히 이런 법률행위 있었다면 당연히 뭐 통상적인 일반 상식에 비춰보면 그 자리에서 뭐예요? 동의나 승낙이 있었겠죠. 그래서 동의 또는 승낙. 또는 채권 양도 통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사안을 포섭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제 뭐 사례형이나 기록형에서 사안 포섭을 잘못해가지고 틀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자꾸 이런 사실관계를 보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생각하는 거에 자꾸 맞춰야죠. 그러니까 그 가끔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법리는 다 아는데 가끔 보면 남들이 생각 안 하게 희한하게 생각해서 자꾸 틀리더라. 근데 그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런 사례를 보면서 아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동의승낙이 그 자리에 있다고 보는구나.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그 연습할 수밖에 없죠. 그 관련 판례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관련 판례에서는 이제 두 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계약의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적법히 해지하겠다. 이거 뭐예요? 민법 565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565조 해약금 계약. 그죠? 이것도 뭐 뒤에서 중요하게 볼 테니까. 해제했다고 피고가 주장. 그러니까 뭐예요? 원고는 이행 청구하고 피고는 해지 항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뭐 565조도 뒤에서 보겠지만 당사자 일방이 착수하면 안 되잖아요. 착수하면 더 이상 해지가 안 되는데 뭐예요? 중도금을 이렇게 채권 양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 당시 원고가 중도금 일부 지급에 가름하여 대물 변제했다는 거죠. 원고의 이희환에 대한, 이희환이 이제 칠판금에서 B잖아요. B의 대여 원리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 약정함으로써 계약 성립과 함께 양도되었고 채무자 B도 뭐예요? 여기죠. 계약에 참석했기 때문에 통지도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거기 뭐 형용 붙여 놓으시는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석했다. 그럼 그 자리에서 통지 승낙.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뭐 확정일자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중도금 착수를 했잖아요. 그럼 더 이상 565조는 안 되죠. 그래서 원고는 매매계약과 함께 채무 일부 이행에 착수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65조에 따라서 배액을 상환하는 한 피고의 해제 의사 표시는 착수 이유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요거 뭐 그대로도 나올 수 있고 565조에 이행 착수가 됐으면 해제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중도금 지급에 가름해서 채권 양도를 한 건데 그 자리에 채무자가 있었다. 그 판례 자체도 중요하니까 사실관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사례 2번으로 가서 자, 갑은 고소와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직업이 나오면 아 상법이 적용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 특히 뭐 상사시효, 상사이율 그 많이 문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통합형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뭐 시효 이율 이런 것도 좀 정리해놔야죠. 그래서 고소와 도매업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직업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법이 적용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갑이 산수 한정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게 된 을법인인데 을법인은 전통문화 예술품의 수집 보존 등등의 비영리 법인이고 그러니까 영리는 다 상법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법에서 출제가 되면 대부분 비영리죠. 그래서 대표이사는 전시하기 위해서 갑의 화랑을 방문해 가지고 을 명의로 그러니까 법인 명의로 사는 거죠. 그럼 이제 갑이 매도인이고 이제 을 법인이 이제 매수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대표자가 이제 A인 거죠. A. 그래서 방문해서 을 명의로 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다음날 A로부터 더 전액을 받으면서 인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게 이제, 두 번째 문단에, 거기 첫 번째 줄을 밑줄 써보세요. 정관의 법인 명의로 재산 취득할 때는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정관 동관 쳐놓고, 항상 나오잖아요. 뭐 정관에서 또는 총회 결의로서. 그래서 정관에서 뭐예요? 법인 명의로 재산 취득할 때, 못하는 게 아니라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사회 의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절차상 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상으로 대표권을 제한하는데 나중에 상법에 또 정리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란 말이죠. 대표권을 제한하는 건 아예 못하게 막는 거, 뭐 어음 발행하지 마라, 대출하지 마라, 또는 뭐 5억 이상 대출하지 마라, 이렇게 아예 금지시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안처럼 뭐예요, 절차적 제한을 거는 게 있잖아요. 뭐 이사회 결의 거쳐라, 그다음 주식회사로 가면 주총 결의 거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민법상으로 가면 뭐 사원총회 결의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 노회 승인 받아라 이런 식으로. 그럼 절차적 제한이란 말이죠. 이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절차적 제한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뭐예요? 상법에서는 전단적 대표라고 별도로 칭하잖아요. 상법에서는. 근데 민법에서는 따로 전단적 대표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정관 위반하면 무권 대표 이렇게 가죠. 근데 상법에서는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 중에 아예 그냥 금지를 시키면 그냥 무권 대표, 현 대표 넘어가는 거고, 절차적 제한을 위반하면 그건 전단적 대표라고 별도로 뽑잖아요. 근데 전단적 대표도 결국 이제 광의의 무권의 일종인 거죠. 절차적 제한인데 당연히 이사회 결의 없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적법한 건 잘 안 나타니까. 자, 그래서 정관 나오면 아, 대표권 제한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A가 무시하고 이사회 소집하지도 아니한 채 매수했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상법에서 자주 나오겠지만 아예 이렇게 이사회나 주총결을 아예 안 거치거나 또는 거쳤는데 정족수 미달되거나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정족수 계산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뭐 상법에서 오실 테니까. 그 다음에 갑 또한 뭐예요? 을법인과의 빈번한 거래로 말미암아서 거기도 밑줄 쳤어요. 위 정관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갑이 뭐예요? 정관에 대해서 악의.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예요? 이제 지금 A가 무권 대표란 거잖아요. 그래서 무권 대표에 대해서 이제 악이다 이거죠. 악의. 그럼 이렇게 항상 이제 뭐 상법에서도 항상 나오는 시험 문제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인 단체의 대표자가 뭐 정관이나 상법 법률을 위반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이행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을 법인 입장에서는 무효를 주장하고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을법인과 갑 사이 매매 계약은 유효하느냐? 그럼 뭐 이제 기록형 같은 데 나오면 뭐 갑이 을을 상대로 매매 대금 청구를 했다. 뭐 매매 대금 청구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그런 형태로 나오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유지를 주장하는 거고, 을의 입장에서는 이제 소멸을 주장하는데, 그 무효 취소 해제 중에서 지금 뭐예요? 정관상 대표권 제한을 위반했으니까 무권 대표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권 대표로서 무효냐 아니면 유효가 되느냐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보면 첫 번째 문단은 이제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자꾸 줄여서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밑줄치라고 하는 부분만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고 더 줄여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 부분. 아니 뭐 그림을 그려놓으면 나중에 볼 때 이제 그림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고. 그래서 좀 줄여야죠. 그래서 6페이지 가서 보시면, 자, 6페이지에 각주 3번 동감 치고 각주 3번 먼저 볼까요? 각주 3번에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정관상 대표권 제한의 문제죠. 그러니까 정관상 대표권 제한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법인, 비법인 사단, 그 다음에 이제 상법으로 가면 주식회사, 이 세 개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대표권 제한은 그 각주에서 보시면 정관을 기재하지 효력이 발생하는 41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그 다음에 60조는 뭐예요? 등기부에, 지금은 전산에 대해서 등기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종이일 때는 등기부라고 하는데, 등기 기록에 기재해야지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있다. 60조고. 그러니까 이제 법인은 41조 플러스 60조로 가죠. 그러니까 조문 숫자도 이제 자꾸 이제 입에 붙여서 외우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각주 세 번째 줄에 비법인 사단은 뭐예요? 정관이 아니 뭐 등기부가 없으니까 우리 판례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이렇게 보고 있죠. 그다음 주식회사는 38구조 사망이 준용하는 209조인데 209조 관련해서 최근에 드디어 판례가 나왔잖아요. 그건 뭐 상법에서 지배인 부분은 뭐 이미 시험에 나왔고 그건 상법에서 정리할 테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것을 그 세 가지 비교하는 건 선택형에도 나왔잖아요. 뭐 이제 선택형에 나왔던 거고. 근데 여기 이제 법인이니까 문제에서 법인이라고 주어졌죠. 그럼 본문에 올라가셔서 자 로마자 이번에 을법인의 그 제목에서요 권리 능력 동감 써두시고. 그러니까 이건 상법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권리 능력 범위내인지 그다음 대표권 범위내인지 항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권리 능력 범위내는 이제 그 상법에서도 한번 출제가 됐죠. 민법 34조가 상법에 정되는지 그것도 한번 옛날에 출제가 됐었는데, 일단 권리능력은 다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권리능력 바뀌니까 무효다고 여기서 답안지를 맺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권리능력 통과시키는데, 그때 쓰는 판례가 일단 로마자 2번에 보면 민법은 34조의 명문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법상 법인은 법률에 쫓아 정관을 정한 목적 범위에서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민법은 권리능력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상법에 가면 상법에는 없으니까 인정 여부가 논의가 되는 거고, 그건 예전에 출제가 됐고. 그다음 판례를 써야죠. 그러니까 정관의 목적 범위 내를 회사들이 굉장히 넓게 규정하는데, 그걸 우리 판례는 더 넓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판례 보면 법인의 자 권리 능력의 주소가
설립 근거된 법률 정과 목적에서 제한되지만 그럼 여기까지 보면 제한설 같은데 굉장히 넓게 해석하죠. 목적 범위 내란 법률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자체 동감서 쓰시고 목적 수행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 그러니까 직접 간접 그런 거 동화 처음 되죠.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써야 채점자들이 이 판례를 썼다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지 이 문장을 썼다고 생각. 그런 것들이 키워드예요. 자꾸 그런 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 자체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 무제한사라고 똑같이 해석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논거를 써야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제 이 주관식 답안지는 이제 논설문식으로 써야 된다고 그랬죠. 논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판례가 이제 논거를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 되는데 그 뒤에 나올 때 이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특별하게 논거가 생각이 안 나면 이 판례가 어디에 부합하는지 그 이런 건 뭐예요? 거래 안전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거래 안전 아니면 진정한 권리자 보호. 그러니까 민사법이라는 게 결국은 이익 형량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할 거냐,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거냐, 아니면 거래 상대방을 보호할 거냐, 양자의 이익 형량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판례 결론들을 아실 테니까 그 이거는 뭐예요? 거래 안전에 좋은 거 아니에요? 넓게 보면은 그 법인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거래 안전의 취지상 뭐 판례가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논거를 찾고 다른 습관을 하면 되죠. 근데 더더군다나 여기는 뭐 그 을법인은 두 번째 문단에 전통문화 예술품의 수집 보존 목적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권리력 내에 들어가죠. 이거는 정관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권리력은 통과를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에는 대표권에 동감 쳐놔야죠. 그래서 이제 정관에 뭐 어떤 절차적 제한이 있다 또는 뭐 금지한다 다 뭐예요? 대표권 제한이잖아요.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가지고 노회 승인 얻고 주무관청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돼 있다면 대표권의 제한이죠. 그러니까 제한은 두 가지 형식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예 금지를 시키거나 이 사안처럼 절차적 제한을 걸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두 줄에 써놓은 것처럼 절차적 제한이므로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대표권 제한이에요. 그럼 이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위반했을 때 법인은 뭐로 가요? 41조 플러스 60조로 가죠. 그래서 오른쪽에 로마자 4번에 보면 무제한설의 등기 안 된 무제한설 이건 잘 아실 테니까 판례는 정관의 대표권 제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이제 선악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판례 무제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에 동감 쓰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정관은 그러니까 등기부야 우리가 뭐 돈 내면 들어가서 이제 열람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정관은 뭐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여달라고 하지 않는 한 뭐 알 수가 없죠. 물론 뭐 회사들마다 가끔씩 뭐 자기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뭐 정관 올려놓은 회사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안 올려놓죠. 그러니까 정관은 등기부와 달리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를 기준하는 판례가 타당하다라고 하면 되죠. 그럼 여기 이제 사안 해결 가셔서는 첫 번째 줄에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밑줄 쳐두시고 두 번째 문단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눠서 쓰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등기 여부는 안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짧을수록 이제 가정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안 해결에서 이제 등기가 되어 있다면 뭐야 선악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인은 정관에 대한 대표권 제한을 가백에 대항할 수 있으니까 대표이사의 행위는 뭐가 돼요? 무권 대표로서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무권 대표가 되면 표현 대표 될 수 있느냐? 갑이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갑이 알았기 때문에 표현 대표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거고. 그래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아래줄 무권 대표 행위, 그 다음 세 번째 줄 표현 대표가 성립할 여지도 없다. 이렇게 해서 밑줄 쳐놓고. 그러니까 뭐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등기되어 있지 아니할 때는 잘 아시는 무제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인은 정관의 대표권 제한을 악의의 갑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설사 이제 갑이 악이었더라도 그럼 이제 기록형 같은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갑이 의뢰인이 돼가지고 내가 알았는데 얘네들 등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선악불문하고 대항 못하니까 바로 이행 청구하면 되죠. 이제 기록형 같은데 그렇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등기 여부는 나눠서 써야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30분이니까 15분 마셨다가 45분부터 계속 하죠.